9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별다른 재료가 없는 가운데 차익 매물에 따른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05%, S&P 500 지수는 0.06% 소폭 올랐고 나스닥 지수만 홀로 0.15% 하락했습니다. 4일간 랠리를 이어온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발표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영국은 0.08%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43%, 0.03% 내리며 나흘 만에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4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석유 수요가 4주 만에 하락 반전했다고 밝히면서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요. 전날보다 32센트 내린 93달러 35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영국의 성장 전망치를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유로존 위기 영향과 영국의 긴축 재정 압박 등으로 인해 물가 상승 전망치로 낮췄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슬로베니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A- 등급으로 한 단계 낮추고 향후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글로벌 증시가 오늘은 차익 매물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3대 지수와 유럽 주요국 증시는 모두 보합권 내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 중국에서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죠. 과연 이 내용들이 호재로 작용할지 아니면 악재로 작용할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증시로 돌아오면 오늘은 옵션 만기일과 또 금통위가 함께 예정이 돼 있죠. 어제는 외국인의 선현물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렸는데 오늘 옵션 만기에 따른 자세한 대응 전략도 함께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이슈들부터 체크해봐야겠죠.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글로벌 증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좀 위안거리가 됐죠. 먼저 미국의 2분기 주택가격 상승에 가속도가 붙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주택가격의 경제 지표를 오래간만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예상보다 2분기의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현재 호조세를 나타낸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모기지 대출업체인 미국의 프레디 맥이 집계한 2분기 주택가격 상승률을 4.8%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한 4가지 정도로 이 상승의 배경을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낮은 모기지 대출 금리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3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금리가 현재 3% 중반 수준이라는 점, 이런 점에서도 매수세가 조금 더 달려들 수 있는 여건상의 호조세가 현재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대량의 압류주택이 시장에 풀리면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좀 더 좋은 추세, 매수자에게는 좋은 흐름이 나타난 점도 수요 쪽에서 입지를 좀 강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주택시장이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건설업체들이 신규 공급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수급의 미스매치가 나타나면서 수요자들이 조금 더 수요 쪽에서 강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주택가격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분기 주택가격이 4.8% 상승하면서 대표적인 미국의 모기지 대출업체인 프레디 맥이 미 재무부 쪽으로 18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서도 2분기 분기 실적이 지난 작년 1분기 이후에 첫 흑자로 현재 돌아설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약 30억 달러까지 순이익이 2분기에 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모기지 업체에서 나오는 순이익 규모를 본다면 현재 미국의 주택시장의 아주 어려운 부분은 다소 좀 풀리는 기미가 나오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에서는 소비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었는데 이 미국 최대 백화점 업체인 메이시스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주 이제 주 후반에 가장 이제 관심거리가 네. 메이시스를 비롯한 여러 이제 소매 업체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관심 포인트인데요. 오늘 첫 스타트는 비교적 좋은 추세로 나왔습니다. 메이시스의 2분기 순이익이 2억 7,9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보다 현재 좋은 추세를 나타냈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67센트로 예상치인 64센트보다 3센트가 현재 높게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작년에는 2억 4,100만 달러가 분기 순이익이었는데요. 2억 7,900만 달러니까 미국의 현재 소비 경기가 어려운 국면에서도 비교적 장사를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메이시스는 미국의 최대 백화점 업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루밍데이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매출도 3%가 늘었고 순이익이 는 부분에서 좀 더 들여다보면 온라인 판매가 점진적으로 상승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실적을 발표할 노드스트롬과 모레 JCPenney의 실적과 관련된 소매업체의 기대감도 다소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 쪽에서는 네덜란드의 가장 큰 금융사인 ING가 2분기 순이익을 발표를 했는데요. 22%나 감소를 했습니다. 분기 순이익은 11억 7천만 유로로 예상치인 12억 6천만 유로를 미치지 못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는데요. 네덜란드의 ING는 스페인의 채권 익스포저를 2분기에 적극적으로 줄이면서 스페인이 구제금융에 들어갈 경우에 채권 가격의 폭락 이런 부분을 현재 도려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신용평가사 피치사가 유로존의 작은 국가인 슬로베니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네. 관심은 좀 적은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 8월 들어서 3대 신용평가사가 슬로베니아의 신용등급을 적극적으로 현재 강등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유로존의 작은 국가인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구제금융과 관련된 내용이 현재 EU와 IMF의 현재 진행 상황을 현재 가져가고 있죠. 이런 점에서 유로존의 작은 국가인 슬로베니아도 금융권 부실로 인해서 구제금융에 들어갈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치는 종전 신용등급을 슬로베니아 A에서 A-로 강등을 했고요.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지난 8월 3일 날에는 두 국제신용평가사가 슬로베니아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는데요. S&P와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 무디스는 종전 슬로베니아의 A2 신용등급을 BAA2로 3단계나 내렸고요. S&P도 신용등급을 종전 A에서 A-로 강등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8월 들어서 현재 3대 신용평가사가 슬로베니아의 현재 그 경제에 흘러가는 이런 흐름들, 이런 점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현재 관찰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구제금융 규모는 약 60억 유로에서 80억 유로 정도를 상정하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프랑스도 3분기에는 경기 침체, 더블딥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고 하죠. 현재 상황은 어떤 상태인가요? 네, 경기 침체가 아주 깊은 상태는 아닙니다만 그 상승세로 돌려놓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라고 현재 프랑스의 중앙은행인 프랑스 중앙은행이 현재 관측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2분기 때 프랑스의 GDP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1%를 기록을 했는데요. 3분기의 경제 성장률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마이너스권에 머물 것이라는 것이 현재 프랑스 중앙은행의 관측입니다. 이렇게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권에 들어갈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더블딥이나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2009년에도 엷은 수준의 더블딥을 경험한 바가 있다가 다소 이런 부분에서 돌아섰는데요. 2012년 들어서 다소 현재 역부족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이 현재
경제 개혁과 관련된 내용들, 성장론의 기치를 들고선 열심히 현재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프랑스의 경기 상황도 좋지 않은 상태가 유로존의 경기 침체에서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번 대량 해고 사태인 푸조 시트렝 사태를 막으면서 자동차 산업 진흥책을 내놨지만 부자 증세 이런 쪽에서 그 현재 법인세의 증가 수준, 그다음에 특히 프랑스의 부호들이 네.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점에서 약간의 현재 불협화음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유로존의 경기 침체가 아시아 국가들로도 당연히 전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대만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그렇죠.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유럽 네. 쪽의 중요한 뉴스는 이제 프랑스와 영국 뉴스인데요. 영국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현재 제로 수준으로 다시 돌려놓으면서 경기 침체 이런 부분에 우려를 더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대만의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마도 처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호주 경제나 인도 경제에 대해서는 간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만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출 주도형 그 경제 성장을 가져가는 그런 경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대만도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출이 계속 현재 크게 감소하면서 적신호가 켜진 상태인데요. 7월 대만의 수출 규모는 240억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11.6%나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인데요. 예상치는 7% 후반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보다 두 자릿수가 늘어나면서 현재 수출 감소폭이 매우 커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월 수출도 3.3% 감소세를 가져갔는데요. 하반기 들어서 낙폭이 현재 커지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만의 GDP에서 수출 기여도는 약 74% 정도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80% 전후 수준인데요. 대만도 IT나 통신 부분에서 현재 수출 감소가 매우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이 20% 이상의 수출 감소가 나타나면서 가장 현재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만 행정원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커진 그런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하디슈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과 어제장 이슈들 함께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동양증권 장형철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간밤 글로벌 증시는 차익 매물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도 없었는데요. 장영철 과장님, 먼저 뉴욕 증시, 유럽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뉴욕 증시부터 시작해 글로벌 증시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그 모드를 좀 많이 형성을 했는데요. 네. 일단 유로존에 대한 그 상존하는 리스크 내부에서도 일단은 긍정적인 모멘텀을 계속 시도가 시장에서 좀 많이 이렇게 상존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실적 부분 자체가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다 하지만 기업들에 대한 실적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옴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 모드를 좀 많이 탔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 일단 그 뉴욕 증시는 좀 나흘 만에 좀 랠리가 약간 좀 주춤을 했습니다. 일단 숨고르기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업들에 대한 실적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좀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그 완화되는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났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표 중에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 그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좀 경제 지표 중에서 좀 굉장히 좀 최근 들어 많이 안 좋았던 게 아무래도 주택 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주택 가격 부분이 이제 상승세로 좀 많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대한 호재성으로 좀 많이 작용을 했는데요. 특히 뭐 이제 신규 공급이 좀 많이 감소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요들이 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일단 뭐 전국적으로 일단 전국에 거쳐 가지고 골고루 이제 상승하는 모습 자체가 일단 긍정적으로 좀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뭐 전년 대비해서는 약 한 2.5%, 그다음에 전분기 대비해서는 약 한 6% 정도 이제 주택 가격이 좀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많이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뭐 실질적인 그런 신규 공급이 많이 이제 중단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요가 좀 많이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양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라든지 주택 지표가 좀 이렇게 안정을 찾는다고 이렇게 바라보는 데는 좀 약간 무리수가 있을 것 같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 들어서 일단 흐름이 좀 좋았지만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혼조세를 좀 많이 보였는데요. 특히 독일의 그 7월 산업 생산이 좀 이렇게 부진을 나타내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흐름을 좀 이렇게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뱅크 오브 잉글랜드 그 영란은행에서 그 영국 그 GDP 성장률 전망을 약 기존에 한 2.5%에서 약 한 2% 정도로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하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랠리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진데요. 일단 스페인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구제금융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은 유로존을 좀 많이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여러모로 일단 긍정적인 모멘텀을 많이 찾으려는 하는 시도 자체가 일단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좀 이렇게 하락 패턴을 좀 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긍정적인 그 상승 패턴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유지하려는 그런 몸부림이 좀 많이 크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글로벌 증시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이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내 증시는 이벤트 데이죠. 좀 내부적으로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상로 전문위원님, 오늘 국내 증시 수급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많이 예상하기 어렵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19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돌파를 하면서 일단 말씀드렸던 1900선이 강하게 다시 또 지지점이 형성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오르든가 크게 내리든가 그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내려가더라도 일단은 지금 무조건 좀 매수를 하셔야 될 타이밍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리 결정도 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7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했죠. 그런 모습 자체가 조금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모습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장의 추이를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는 자세를 조금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수상으로는 일단 1900선을 넘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강력한 지지선이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어제장 흐름을 정리해 볼 텐데요. 장중 고점 대비 이 종가로는 조금 아쉬운 모습도 나오긴 했습니다. 장영철 과장님, 어제 국내 증시 흐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가 최근 들어 한 1700선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들어 한 달 반 만에 한 1900선을 다시 좀 이렇게 회복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에 대한 그 매수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크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그 강력한 매수 신호 자체가 일단 1900선에 대한 그 선방의 신호탄으로 좀 많이 작용을 했는데요. 일단 장중 내내 일단 상승세 흐름을 좀 계속 이렇게 유지하다가 장 후반에는 말씀하셨다시피 금일 있을 그 옵션 만기와 그다음에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일단 잠시 감망하는 그런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였으면서 일단 막판에 상승이 약간 좀 둔화되는 모습 보는데요. 일단 둔화되더라도 한 1903.23으로 좀 마감하면서 일단 1900선을 좀 지지했다는 게 시장에 좀 하나의 이슈라도 좀 제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전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에 대한 그 중앙은행들이 일단 경기 부양책을 조만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과 그다음에 미국 그 기업들에 대한 그 기업 실적들이 다 예상 웃돌면서 그게 그대로 일단 국내 증시로 좀 많이 영향을 줬던 게 아무래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를 좀 끌고 왔던 그런 양상을 띠는데요. 일단 외국인이 어제 같은 경우는 1,304억 정도 매수 우위를 좀 굉장히 많이 나타냈습니다. 일단 지난 2월 2일 이후로 최대 순매수 규모를 좀 많이 가져가는데요. 일단 기관들도 한 926억 정도 매수세를 좀 가담하면서 계속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사자세를 좀 많이 기록을 했는데요. 반면에 개인이 한 8,248억 정도 일단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서 유일하게 좀 이렇게 그 매매 패턴 자체가 좀 이렇게 반대로 가면서 시장 양상을 좀 이렇게 특징적으로 지어주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느 업종이 좀 가장 강했습니까? 예, 어제 업종별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네. 특히 운송 장비가 마이너스 한 0.5% 정도로 이렇게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종들이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특히 뭐 의료 정밀 부분이 한 3.8% 가장 크게 좀 움직였고요. 뭐 철강, 금속, 전기전자, 뭐 건설, 금융, 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의 전반적으로 상승 모드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특히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한 2%대를 올랐으면서 132만을 다시 한번 더 마감을 했고요. SK 하이닉스도 3.3% 강세를 좀 나타냈는데요. 특히 메모리 업황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뭐 IT주 대형주들에 대한 그 매수세를 좀 많이 이어졌던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 그다음에 우리금융 같은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도 유로존에 대한 그 우려가 좀 일부 좀 완화되면서 기관들에 대한 매수력이 좀 굉장히 좀 많이 강하게 좀 이렇게 패턴을 좀 나타냈을 거예요. 일단 반면에 이날 좀 실적을 발표했던 NC소프트가 좀 2분기 영업 손실이 한 약 76억 정도 나타내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 전환 소식에 따른 소식에 한 4.68% 좀 하락하면서 시장이 좀 반대 양상을 좀 많이 나타냈고요. 그리고 또 현대나 기아,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3인방주가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 파업 소식 때문에 약 한 0.1에서 한 0.6%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이 좀 특징을 좀 짓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3인방, 운수 장비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들이 상승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어서 이상로 전문위원님께 좀 특징을 보였던 종목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영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NC소프트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부진했어요. 네, 맞습니다. 2분기 실적 자체가 일단 적자 전환으로 됐죠. 그런 부분 자체가 주가에도 그만큼 반영이 되게 하락을 했다.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NC소프트를 만약에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21일선 일봉상으로 지금 20일선을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20일선을 뭐 붕괴하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추가적으로는 20만 원까지도 보이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점 자체가 상당히 밑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1선의 등락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 추세 자체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는 손절매를 좀 하시는 타이밍으로 좀 가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NC소프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단 3분기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는 다시금 회복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다시 신규 런칭 서비스를 했었죠. 블레인드 소울이라든지 아니면 길드2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도 그렇게 실적 호조세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통해서 보신다면 일단은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믿으시기보다는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를 읽어보면 일단은 점유율 자체가 어느 정도 그렇게 회복이 쉽지는 않은 그런 타이밍이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게임이라고 하면 일단은 스마트폰 게임 쪽으로 어느 정도의 접근성이 좋은, 효율이 좋은 그쪽으로 조금 어느 정도의 흐름 자체가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더 유의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가 1900선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3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수를 가장 끌어올리는 1등 공신은 삼성전자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수를 한번 보실 때는 삼성전자를 연관지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시는 것보다는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욱더 지수를 맞추기는 쉽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일단 변동폭 자체가 삼성전자라고 하면
뭐 2%, 3%대를 어느 정도 변동폭을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중 변동폭 자체가 4에서 5%까지도 나오는 날이 많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기적인 흐름을 보신다면 좀 더 보유를 하시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흐름을 보신다면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좀 절반 정도는 매도를 좀 하시는 타이밍을 좀 가지시자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머리에서 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깨까지 왔는 것 같거든요. 그런 타이밍이니까 어느 정도 절반 정도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시세 차익을 좀 내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NC소프트와 삼성전자 흐름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뭐 코스피 대비 코스닥은 더 좀 부진한 모습이었죠.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최근 들어 코스피 쪽으로 좀 많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이제 네. 코스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코스닥 자체가 좀 이렇게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많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받지 못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어제 업종별로도 굉장히 좀 혼조세를 좀 많이 이어갔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오락문화, 그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부분 자체가 좀 약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이제 음식료, 담배, 종이목재, 운송 부분이 한 1%대 정도 이제 일부도 상승되는 그런 모습 보는데요. 일단 그 시총 상위 종목들로 보면 이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 식약청 그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관들에 대한 매도 부분이 좀 나타나면서 시장이 3.5% 정도 하락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대해서 일단 다음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그 실적 부분 자체가 좀 이렇게 도마에 오르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동반 매도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저희 의학 중에 메디포스트가 2분기 적자 전환 수직 때문에 한 4.8% 정도 급락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이는데요. 일단 반면에 그 대선 테마주로 좀 많이 엮여 있는 안철수 테마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테마 때문에 이 테마주라는 부분 쪽이 좀 나타나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왜곡되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처럼 일단 뭐 전반적인 그런 업종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도 개별적으로 일단은 개별주 종목으로 일단은 어떻게 보면 그 매수세라든지 매도세가 좀 많이 이어지면서 일단 동반 급등락이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개별주 중에서도 기업들에 대한 실적 부분 자체가 일단 확인되는 그런 기업들만이 일단 기관과 외국인도 일단 매수에 가담하기 때문에 개별주 위주로 일단 같이 좀 이렇게 잡아가시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좀 개별주 위주로 대응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팁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이상로 전문위원님, 그럼 코스닥 쪽에서 좀 이슈가 됐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코스닥의 힘이 상당히 좀 부족한 상태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네. 실적 자체도 그만큼 안 나오고 있다.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FN 가이드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3분기에 영업이익 자체가 조금 감소할 것이다. 그런 결과가 있었죠. 그런 거를 조금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만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지금은 동반되는 장세가 좀 연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올라가는 종목들 개별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자결제 관련주 중에서도 KG이니시스가 이제 점유율 1위죠.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잠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영업이익을 보시더라도 지금은 상당히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2분기에는 디아블로 3의 이거 결제 자체가 이니시스에서 이루어졌죠. 그런 부분 자체가 좀 호재로 나타나면서 실적이 반영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전자결제 분야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유망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투자가 좀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가장 좋은 매수 시점 같은 경우에는 7,300원 하단이었죠. 그 부분에서 먼저 매수 신호를 처음으로 좀 받았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7,850원 부근에서도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매수를 좀 하시고 대신 손절선 같은 경우에를 7,300원 부근을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하락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한 7,850원 부근 그래서 오늘 5일선이나 10일선 부근에서 조금 매수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하단 같은 경우에 손절선을 잡으시려면 7,300원 부근은 좀 지켜주셔야 되는 자리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선만 좀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면 추가적으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9,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일단은 변곡점에 위치한 위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라는 플러스 요인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주가 자체에도 강한 탄력성이 좀 생길 수 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하이로 코리아 같은 종목군이 있는데요.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매수 포인트로 좀 잡으시는 종목군으로 좀 가져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기관 쪽에서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 규모를 줄였지만 외국인 쪽에서 정말 강하게 매수를 해줬죠. 어떤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사고 팔았습니까? 장영철 과장님. 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그 기관에 대한 그 매수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엇갈렸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또 외국인에 대한 그 매수 부분도 굉장히 좀 편애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그 132만 원까지 올라갔던 그 삼성전자를 한 1,924억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로 좀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LG화학, 그다음에 현대차 순으로 좀 매수세가 좀 강했습니다. 기관도 LG전자가 한 394억 정도로 매수 1위로 좀 달성했고요. SK 하이닉스도 메모리 업황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을 좀 많이 매수를 좀 많이 했는데요. 특히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한 그 매수가 일단 그 기관하고 외국인 모두 다 상단으로 좀 체크되면서 강한 좀 상승 모멘텀을 좀 많이 이어갔던 게 좀 특징으로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코스피에서 이제 기관과 그 외국인이 이제 동반 매도했던 그런 종목으로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NC소프트에 대해서 한 256억 정도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타나면서 매도가 좀 많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현대해상과 고려안, 그다음에 NHN 정도가 좀 나타났는데 특히 NHN 같은 경우에도 기업에 대한 그 실적의 부분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아마 매도 쪽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좀 잡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한 339억 정도로 그렇게 큰 규모의 그 매도는 아니지만은 일부 차익 실현 부분 자체가 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아차와 현대위와 현대차 같이 현대차 관련됐던 종목들의 일단 매도세가 좀 많이 꾸준했습니다. 특히 그 기관들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을 좀 커버하기 좀 쉽다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노조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반영되면서 좀 매도세를 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쪽의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태광 그리고 게임빌 그리고 성강밴드 위메이드 같은 종목군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서울반도체 그리고 네페스, CJ오쇼핑 그리고 실리콘웍스 같은 종목군이 있는데 일단 뭐 서울반도체를 특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갭을 어느 정도 메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3분기에는 어느 정도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했다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코스닥 시총 상위주로서의 어느 정도 위용을 좀 나타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갭 자체를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좀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셔도 되는 입장이지만 만약에 갭을 메꾸지 못한다면 그때는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는 시기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일단 갭이 발생했다는 건 가격 차익 자체가 상당히 벌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갭을 못 메꾼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감 자체가 조금 사그라들 수 있다.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모두 함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동양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제장 이슈를 보였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님과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슈를 보였던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습니까? 예, 어제 이제 이슈 종목으로는 좀 증권업종, 금융주라든가 증권업종의 종목들이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강한 반등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종목은 제가 대우증권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 대우증권 뭐 하나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증권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흐름에 대해서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제 증권 업종 같은 경우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뭐 지점 통폐합도 나타나고 있고, 뭐 구조조정도 하고 있는 그러한 뭐 증권 관련은 말 그대로 좀 우리가 이제 피부 그 관련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부로 좀 여러분들 못 느끼시지만 증권업에 좀 몸을 담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뭐 이렇게 한파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증권업종이 좀 어려운 그런 국면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러한 거래대금이 좀 주식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증권업계 어떤 수익 구조가 좀 악화되면서 상당히 좀 주가에 좀 어려운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거기에 또 유럽 재정위기가 나타나면서 투자자들 자체가 약간 주식 투자에서 좀 철수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나타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수익 구조가 악화가 되면서 증권업종이 뭐 이러한 구조조정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까지 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러한 국면이 좀 나타나고 주가를 봐도 좀 알 수 있었겠지만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국내 뭐 그런 증권사들 전체적인 지원수 자체도 작년 말보다 올해 1분기 말 파악을 해봤을 때 상당히 좀 한 300명 가량 이상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죠. 증권사 직원이 좀 직원 수가 감소되는 현상은 2009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최근에 다시 나타나는 그래서 그러한 정도로 좀 상당히 좀 업종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일단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최근에 근데 한 대우증권의 좀 차트를 보시면 다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한 2, 3개월 정도는 좀 하락을 좀 멈춘 상태에서 어떤 박스의 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사실은 PBR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역사적 저점 수준에 좀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다른 뭐 증권업, 삼성증권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지금 1900선을 다시 좀 회복이 되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거래가 좀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나타나면서 증권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그 시장의 어떤 지수의 상승 대비해서는 또 약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사실. 지수가 상승한다고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어떤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PBR이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긴 하지만 ROE 자체도 좀 자기 자본 이익률 자체도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자면은 절대적인 어떤 저평가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떤 앞으로의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좀 강하게 막 상승을 한다 이렇게까지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은 시장이 상승하는 견해를 가진 저는 이제 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시장은 분명히 좀 좋아진 상태고 이미 이제 일전에 1758포인트에 저점을 좀 찍었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더 좋아진다. 약간의 뭐 조정 구간 또 횡보 구간 이런 국면을 경계될 수 있지만 시장은 좀 좋아진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증권업종 종목도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매수가나 이런 부분을 제시해드리진 않지만 만약에 대우증권을 예로 이제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기 한 2, 3개월 정도의 하방 경직이 좀 확인이 된 10,000원 선 정도만 이탈이 안 된다면 그 정도 가격을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설정을 하시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괜찮은 좀 전략이다. 이렇게 이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거래 활성화로 증권주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다음은 이제 코스닥이 최근에 이제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조금은 약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제 시젠이라는 종목인데요. 시젠이 분자진단 그런 시약 전문 업체죠. 그동안 좀 주가의 흐름이 좀 좋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1분기 때 실적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B2B 쪽에서의 어떤 성과가 좀 약간 지연되는 그런 우려사항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수급적인 문제인데요. 기관과 외민들의 수급이 좀 이탈이 되다 보니까 연초 대비해서 거의 한 30% 정도 좀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주가가.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는 하락을 좀 멈춘 그러한 모습으로 좀 보여지는데, 지난 7일 날 2분기 영업이익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0% 정도 증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잠정 실적이긴 합니다만 뭐 실제 실적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자면 지난 5월 달에 성감염증 분자진단 제품이 이제 미국의 바이오레퍼런스사라는 그 회사에서 뉴욕주 시판이 좀 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출 규모를 보면 월 한 200만 달러를 지금 상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연말까지 계속 지속이 된다면 현재 지금 바이오레퍼런스사의 어떤 수출 목표가 한 240억 원 정도 잡고 있는데 뭐 충분히 그 이상 가능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좀 갈수록 앞으로 추후에 이런 부분을 또 떠나서 다국적 기업 대상으로 한 B2B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좀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듀퐁과 뭐 추가 기술 수출 계약을 또 이번에 또 한 상태고, 또 글로벌 식품회사를 대상으로 식중독 진단 제품 이런 기술 수출 계약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국, 일본 이러한 다국적 제약회사 이런 부분에 대한 OEM 공급 계약 체결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주가 상승에 좀 모멘텀이 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모멘텀이 좀 강화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최근에 이러한 부분을 또 지지해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기관의 수급, 상당히 강하게 기관의 수급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실 때 이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한 2개월 좀 이상을
이런 박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000원과 55,000원 사이에서의 박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상태의 주가는 박스에 거의 한 상단 부위 정도에 온 상태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기관의 어떤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이 그리고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좀 약간의 좀 키맞추기 정도의 흐름도 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제 코스닥 쪽은 기관의 수급이 중요합니다. 기관의 수급이 유입이 돼야지만이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인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또 기관이 사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52,000원에서 52,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65,000원 최저가는 47,5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내년부터 200만 원이 넘는 고가 명품 가방을 사는 소비자들은 앞으로 20%의 세금을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고가 가방을 사치제로 분류하고 중과세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과열 시 도입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고 단기 양도에 따른 중과세는 기본 세율로 완화됩니다. 약탈금융의 대명사로 꼽히는 신용카드사의 리볼빙, 즉 일부 상환 서비스 약관이 대폭 바뀝니다. 리볼빙 시 갚아야 하는 비율을 올리고 서비스 수수료는 내릴 방침입니다. 성장 둔화 우려를 낳고 있는 페이스북이 온라인 도박 산업의 진출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영국의 온라인 게임 업체 게임지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에 명품백을 비롯한 고가 의류 등의 사치품 가격이 일제히 오른다고 합니다. 세제 개편 때문인데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 핸드백 가격이 7% 이상 오를 전망입니다. 가방 외에 또 고가 의류 등 사치품의 세금이 부과되면서 이들 가격도 일제히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가 줄어들고 대신 현금 영수증에 대한 소득 공제도 늘어납니다. 장기주택 마련저축 비과세 제도는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박재환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 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고급 모피, 시계, 귀금속 등에만 과세하던 개별소비세를 수입신고, 출고 가격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 가방에 대해서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새누리당이 가방 외에 고급 의류와 호화 예식 등 사치성 소비에 대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함에 따라 사치품 전반의 가격 인상이 예상됩니다. 장기주택 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대신 비과세 재형 저축이 신설돼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장 15년간 비과세가 가능하고 장기펀드 역시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제 개편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아예 폐지가 됩니다. 현재 올해 말까지 새로 사거나 파는 주택은 중과제도가 유예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변화는 없지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자는 것인데요. 주택의 단기 양도 시 물리는 세금도 크게 완화가 됩니다. 기존에는 1년 내에 팔면 50%, 2년 내에 팔면 40%의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년 내에 팔면 40%, 2년 내에 팔면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특히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도 2014년까지는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이나 공장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사용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도 폐지가 됩니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비사용용 토지를 거래할 경우 양도차액의 60%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도 받습니다. 이 밖에 법인이 주택 비사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를 30%포인트 추가 과세하던 제도도 폐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신용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 약관이 확 바뀐다고 합니다. 이 리볼빙 서비스는 그동안 약탈금융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탈금융의 대명사로 꼽히는 신용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 약관을 대폭 바꿔서 리볼빙, 즉 일부 상환을 할 때 갚아야 하는 비율을 올리고 서비스 수수료는 내릴 방침입니다.
금융계에 따르면 전업 카드사들은 리볼빙 서비스 약관 개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부 카드사들은 여신협회 주관으로 만들어진 태스크포스 팀의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카드 회원의 편익을 높여주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무분별한 리볼빙 사용을 유발했던 최소 결제 비율은 상향 조정됩니다. 아울러 수수료 산정법도 개선해 대출 금리가 내려가는데요. 또한 고객의 신용 등급을 최소 결제 비율이나 금리 책정의 반영, 등급에 따라 결제 금액이 차별화됩니다. 일각에서는 신규 리볼빙 서비스를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금융위 측은 현금 서비스 리볼빙이 적절한지 들여다보겠다며 유동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0년 5월 일부 불공정 신용카드 약관 조항 변경 지도를 통해 1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수수료율이 높은 현금 서비스 리볼빙 대금부터 우선 변제되도록 약관을 수정하도록 지도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작년 상반기에 다시 2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카드사들이 이번에 실시하는 리볼빙 서비스 약관 개정은 2차 지도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이 영국에서 온라인 도박 사업에 진출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페이스북의 성장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기 때문인데요. 페이스북이 내놓은 돌파구는 온라인 도박 산업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페이스북이 영국의 온라인 게임 업체 게임시스와 손을 잡고 빙고, 슬릿 브랜드지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앱은 18세 이상 이용이 가능하며 실제로 현금을 걸고 돈을 딸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오는 9일 빙고 프렌즈 앱을 우선 선보인 후 수주일 내에 슬롯 머신 게임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대부분의 전문가와 투자자들이 이번 페이스북의 결정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페이스북의 최대 게임 협력사인 징가가 내년 포커와 빙고, 슬롯 머신 등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에 앞서 운영 노하우를 쌓기 위해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영국에서 도박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